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인데요. 원제는 Fit for Life to Living Health.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 책의 원제도 Fit for Life이었거든요. 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자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가 자연위생학을 실천하여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20대 키 178에 90kg이 넘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질병에 걸린 적이 없다.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다.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출간. 뉴욕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이후 레리 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 제1법칙. 독소를 제거하면 비만과 질병은 사라진다. 제2법칙, 3대 주기에 당신을 맞추어라. 3대 주기, 섭취, 동화, 배출. 제3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제4법칙,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제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이 부분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 제1법칙, 공기. 숲으로 도망쳐 호흡하라. 없을 때 빨리 죽는 것은 공기, 물, 음식 순서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두께가 고작 3km에도 못 미치는 지구 공기층에 의존한다. 그래도 공기는 고갈되지 않는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6조 톤의 공기가 존재한다. 당신은 절대로 공기의 양이 충분한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분명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교적 청정한 지역에서 사는 남극 펭귄들의 몸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체내에 상당한 공기오염 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의 피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100조 개의 세포들은 정기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잠깐 동안 공기를 차단해보라. 안색이 파래질 것이다. 공기는 질소 78%, 산소 21%, 기타인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소 등 1%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폐로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산소가 21%가 있어야 정상적이다. 인간은 이를 통해 호흡을 한다. 정상적인 폐에는 약 10억 개의 작은 공기주머니가 있다. 그곳에서 혈액이 정화되고 산소를 공급받아 나머지 신체 부위들로 보내진다.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다른 많은 폐기물질들이 배출된다. 이산화탄소가 그저 몸에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고작 3%가 들어있는 공기만 호흡해도 우리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진다. 공기의 구성 성분에서 기타 1%, 그 1% 안에 이산화탄소는 0.03%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3%면 무려 100배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환경으로 돌아와 보자. 음료수에도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예를 들어 소다수, 탄산수, 맥주 같은 모든 자극적 음료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물론 관련 업계에서는 청량음료나 맥주를 무려 약 38만 리터 정도 마셨을 때에야 비로소 겨우 하품할 정도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내 귀엔 이런 소리로 들린다. 아주 살살 당신 얼굴에 주먹을 때려줄게요. 그래도 거의 느낌도 안 올 것입니다. 한 군데를 한 10번 정도 쳐야 작은 멍 하나 들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그러나 나는 사양하겠다. 음식과 물의 소비량을 합한 양보다 공기의 소비량이 더 많다. 오염된 공기가 당신의 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또 왜 최대한 좋은 공기를 폐에 공급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당신은 깨달아야 한다. 당신의 그 깨달음을 위해 나는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의 맨 앞에 공기를 내세웠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아주 약한 가스실이라고 할 만큼 공기 중에 많은 오염물질이 뒤섞여 있다. 예컨대 일산화탄소, 황산, 염산, 질산, 청산, 벤젠, 메탄, 암모니아를 비롯한 많은 오염물질들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장 질 좋은 공기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호흡하는 공기를 가장 잘 이용하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숲으로 도망쳐야 하는 이유.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 해도 최대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는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곳을 찾아다녀도 최적의 깨끗한 공기를 얻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도시 문명에서 멀어질수록 공기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자연에는 자체 방어 메커니즘이 있어서 끊임없이 공기를 정화하고 청소한다. 비는 더러운 공기를 씻어준다. 그래서 비 갯날이 상쾌한 것이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며 바다는 지구 곳곳의 공기를 끊임없이 재순환시키고 씻어준다. 숲속 산책 후에 더 편하고 새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식물의 왕국과 동물의 왕국 사이에 작동하는 그 신선하고 경이로운 대자연의 공생 시스템 덕분이다. 숲의 공기가 맑은 까닭은 그곳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이다. 식물과 동물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 자연의 위대함, 그 안의 정교함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이 지구의 그 웅장한 설계, 45억 년 전 지구 진화의 눈부신 위대함에 압도된다. 인간은 자연에서 살도록 설계되고 진화해 왔다. 700만 년 전 우리 인류의 먼 조상인 유인원이 아프리카의 숲속에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 호모사피엔스가 그곳에서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첫걸음을 뗀 지 4, 5만 년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려 695만 년 동안 숲속에서 산 셈이 된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복잡한 도시의 거리에서 소비하는 시간과 공원이나 숲속을 걸으면서 보내는 시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라. 우리의 폐와 혈액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때 나타나는 건강의 차이는 명백하다. 당신이 비만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숲으로 나가서 당신에게 돈과 명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선물하시라. 생명을 위한, 건강을 위한 제1의 필수 요소는 바로 공기다. 산으로 갈 수 없다면 근처의 공원도 좋은 장소다. 공기가 가장 맑은 곳에서 산책하는 일을 생활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 나는 항상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맑은 공기는 당연히 건강의 1순위다. 당신이 가스실에 앉아 유기농의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뜨거운 열이 아니라 항상 가스 중독이 사망 원인의 1순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래전에 우리 인간이 초목에 둘러싸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신선한 공기에 대한 생물학적 요구가 저절로 충족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내내 좁은 공간에서 갇혀 지낸 다음 하루 이틀 쉬는 날에도 자발적으로 쇼핑몰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 내가 숲으로 도망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공기 최적의 조합, 바로 질소 78%, 산소 21%, 기타 1%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숲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숲으로 들어올 때 쾌적함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공기의 조합이 최적화된 숲에서 태어나고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박쥐가 동굴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두더지가 땅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오전에 운동해야 하는 이유. 우리 인간은 숲속에서 빠져나와 도시를 만들었다. 편리함을 얻었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열매를 따거나 채집을 하면서 항상 몸을 움직였던 호모사피엔스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몸을 움직여서 열을 내고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건강을 유지하던 인간은
마침내 앉거나 누워있는 동물이 된 것이다. 우리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는 걷거나 달리는 동물임에도 편리함에 취해버린 인간은 마침내 나무늘보로 진화되기 직전에 느릿한 동물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따기 위해 산천을 헤맬 필요가 없어졌고 부싯돌을 쳐서 힘들게 불을 피울 일도 없어졌다. 어쩔 것인가? 그렇다. 이제 우리는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해오던 진화론적인 방법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갈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산소화 과정에서 운동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그렇다. 나는 지금 산소가 최적의 상태로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 닫힌 곳에서 하지 말고 열린 곳에서 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 언제일까? 해가 뜨기 바로 전 시간, 바로 5시에서 7시이다. 이 시간은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몸 밖으로 내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들이 전부 나와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더럽히기 전에 해야 한다. 아침에 걷거나 조깅을 하려면 숲속 오솔길, 공원, 해변을 찾기 바란다. 최소한 자동차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이라도 찾아라. 똑똑한 선택을 하시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원한다면 가능한 깨끗한 공기를 마셔라. 공기가 깨끗한 만큼 운동 효과도 높아진다. 그 가치는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수명으로 평가될 것이다.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법이다. 우리는 그것을 찾으러 히말라야로 떠나기도 하고 돛담배를 띄워 먼 바다로 향하기도 한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박사 공부까지 하곤 한다.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 학위가 뛰어난 종합병원의 교수님을 찾기도 하고 용하다는 첩첩산중 도사를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선배격인 수많은 현자들이 충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기 쉽다. 호흡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사람은 호흡을 무시한다. 숨은 생명력이다. 몸을 드나드는 생명력이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도 끝난다. 호흡이 깊고 고르면 생명도 강하다. 숨이 얕고 불안하다는 것은 세상과 인연이 거의 끝나간다는 말이다. 호흡을 깊게 하려면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모든 야생동물은 음식을 먹거나 적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는 경고음을 내기 위해 입을 사용한다. 인간은 거기에 지능을 더하는 언어를 추가했을 뿐이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고된 노동으로 숨이 차서 입을 열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입을 닫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단전으로 호흡할 수 있다. 그래야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다. 오늘 하루 입을 닫고 코로 숨을 쉬어보시라.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차분한 시선을 갖게 될 것이다. 입으로 숨을 쉬는 행위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식욕을 촉진해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 당신은 깊은 밤 진리를 깨우쳐주는 책을 읽은 후 또는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영화를 본 후에 깊은 심호흡을 기억할 것이다. 호흡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연료를 공급한다. 어떻게 호흡하느냐는 어떻게 몸속으로 산소를 흡수시키냐에 영향을 미친다. 산소는 뇌와 신경과 모든 세포에게 양식을 제공한다. 왜 복식 호흡이 정상 호흡인가?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복식 호흡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복식 호흡은 완전한 호흡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가슴 위쪽으로 빠른 호흡을 한다. 전체적인 호흡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들이마시려면 더 빠르게 호흡해야 한다. 호흡 속도가 빨라질수록 긴장감도 높아진다. 이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놀라거나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진다. 그 호흡은 가슴 위쪽에서만 이루어진다. 충격을 받으면 헐떡거린다. 얕은 목 호흡을 한다는 말이다. 긴장을 풀고 태양 아래 누워있거나 마사지를 받을 때는
호흡이 느려지고 깊어진다. 호흡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호흡이 빠르고 얕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몸은 긴장한다. 호흡이 느리고 깊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풀린다.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보조를 맞추느라 얕은 호흡만 하면서 살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고 있어야 할 그 호흡을 다시 배워야 한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호흡을 우리는 먼저 머리로 이해해야 한다. 일단 정상 호흡법을 머리로 이해해야 실천에 들어갈 수 있다. 평생에 걸친 부정확한 호흡과 결별하고 정상 호흡을 시작하면 몸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를 위해 설계되고 진화해온 호흡 방식에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다. 이 호흡은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이다.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호흡은 삶 그 자체다. 당신이 비만과 질병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그 고통을 받고 있다면 폐부 깊숙이 호흡하는 법을 배우시라. 차분하고 맑아진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성을 키울 수 있으리라 장담한다. 올바른 호흡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복부에서 시작한다. 우리 몸에는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다. 횡격막은 가로막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폐 바로 아래 위치하며 몸의 장기들을 둥근 바가지 모양으로 가로지르며 감싸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갈비뼈 아래쪽에 바가지가 하나 엎어진 채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숨을 들이마시면 바가지 모양의 횡격막 근육이 내려가야 한다. 그러려면 위와 각종 소화기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복부 근육들은 위의 소화기들이 내려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밀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불룩해진다. 위도 내려오고 횡격막도 내려오면서 가슴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가슴으로 공기가 들어오면 공백이 만들어지는데 이로써 근육이 없는 폐는 공기로 부풀어 오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폐 아래쪽에서 일어나며 그곳으로 산소의 약 80%가 흡수된다. 20%의 남은 산소는 폐의 위쪽으로 흡수되는데 그 부분은 신경계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투쟁 혹은 도주 상태에 직면해 추가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만 사용된다. 다시 말해 누군가 적이든 맹수든 당신을 공격해서 달아나야 하는 상황 또는 격렬한 신체 운동이 일어날 경우에만 폐의 상부가 쓰인다는 말이다. 즉, 폐의 위쪽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는 말이다. 호흡기 전체를 쓰지 않고 오직 폐의 윗부분만 이용해서 호흡하는 당신의 호흡 방식은 아주 위험하다. 신이 당신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폐 아래쪽만 작동하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 생활에 필요한 공기의 80%가 폐에 공급될 것이다. 산소를 몸에 가득가득 채워야 맑은 피부를 갖게 되고 날씬하고 질병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당신이 매일 피곤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와 안정제의 의지에 산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 공기인데도 말이다. 깊은 복식 호흡을 배워 폐 아래쪽으로 공기를 집어넣는 순간 스트레스는 극적으로 줄어든다. 외부 스트레스는 계속 들어와도 내면은 평화로울 것이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쉬워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뜯는 동안 당신은 현대사회의 광기를 유유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호흡과 마음 상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호흡이 짧고 얕으면 마음은 헐떡거리며 질주한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마음은 더 평화로워진다. 의식 전체가 바뀐다. 당연히 몸도 바뀌고 얼굴색도 화사하게 변한다. 마음이 헐떡거리면서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가 가라앉으면 자신을 명료하게 의식하게 되고 주변의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 있게 된다. 이때 올바른 방식으로 좀 더 깊은 호흡에 집중하면 비로소 압박과 혼란이 완전히 사라진다.
지금까지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바로 자기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를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한다. 호흡만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당신은 10분만 실천해보면 느낄 수 있게 된다. 또 복식호흡은 몸을 민첩하게 해주고 두뇌의 활동성도 높여준다. 복식호흡은 정신을 맑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멍하게 만들지 않는다. 균형을 잡아준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을 산소로 채우는데 복식호흡이 구화를 차지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복식호흡을 하지 않으면 긴장도가 높아지고 산소가 결핍된다. 당신의 몸은 항상 찌뿌둥하게 된다. 서서히 질병으로 가는 완행열차에 탑승하는 셈이다. 복식호흡의 효과는 스트레스와 긴장의 완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복식호흡은 신경계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무의식적 기능이다. 그러나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를 중단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기도 하다. 자율신경계란 내버려두면 저절로 알아서 작동하는 기능이다. 당신은 땀샘에게 땀을 그만 내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창자에게 소화작용을 멈추시오 라고 명할 수도 없다. 당신은 이들 자율신경계의 기능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능 중에 한 가지, 호흡만은 통제할 수 있다. 호흡을 바꿈으로써 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긴장을 풀고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다. 요가 수행자들은 수천 년 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인간은 자율신경계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는 깊은 복식호흡을 통해 우리 몸의 자율적 기능들을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계속해서 복식호흡을 머리로 이해하고 실제로 해보면서 평소에 유지하고 숨이 얕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제2법칙, 물. 물은 목마를 때만 마셔라. 물은 공기처럼 지금 당장 없으면 5분 안에 사망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와 동등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실 호흡은 자동작용이며 마시는 행위는 의식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쪽은 오히려 물이다. 물은 생명의 정수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한다. 식물은 자라지 못하고 동물은 살지 못한다. 물이 없었다면 지구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거대한 바위덩어리, 죽은 사막으로 남았을 것이다. 물은 흔히 생명의 원천으로 숭배되고 찬양되어 왔다. 이집트인은 나일강을 숭배했다. 힌두교도는 겐지스강을 숭배한다. 그리스에서는 자연의 샘터를 신전부지로 선택했다. 물론 세례의식도 물속에서 치러진다.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은 한 줌의 먼지로 전락할 것이다.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체 기능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다. 다음은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당신은 다음의 신체 부위를 어떤 물로 채우고 싶은가? 맑고 순수한 물인가? 아니면 찌들고 오염된 물인가? 치아 10%, 뼈 13%, 연골 55%, 적혈구 68.7%, 간 71.5%, 근육조직 75%, 비장 75.5%, 폐 80%, 뇌 80.5%, 담즙 86%, 혈장 90%, 혈액 90.7%, 림프액 94%, 침 95.5%, 위액 95.5%.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관여하는지를 알면 경외심마저 느낄 것이다. 물이 담당하는 기능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물이 신체에 미치는 핵심적인 6가지 기능. 1. 물은 모든 영양의 진행 과정을 돕는다. 물은 영양분의 소화, 흡수에서 배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음식물이 피와 뼈와 근육 및 조직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이 물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다. 생명의 기적을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라도 물이 부족하면
질병과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2. 물은 영양소들을 물속에 녹여서 세포로 운반한다. 음식물의 영양소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우리 몸 100조 개의 세포에게 에너지를 공급할까? 음식물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방 및 기타 기본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과연 그 영양소들은 어떻게 추출되고 배분될까? 그렇다. 물을 통해서다. 우리 몸은 물을 이용해 영양소를 추출하며 모든 영양소를 각각 적절한 장소로 운반해 정확히 제 시간에 정확한 필요량을 공급한다. 이것 또한 엄청난 기적이 아니던가. 3. 물은 세포 노폐물과 독소를 실어 배출 기관으로 운반한다. 음식 분해 과정의 부산물과 세포 노폐물이 독성 물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산화탄소,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 요소, 암모니아는 그러한 독성 물질들 중 일부로 반드시 모아서 희석시키고 배출시켜야 한다. 물은 그런 독소들을 네 곳의 배출기관, 바로 장, 방광, 폐, 피부로 운반한 다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얼마나 정교한 처리 방식인가. 물은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배출한다. 4. 물은 모든 세포와 조직과 체액의 구성 요소 역할을 한다. 5. 물은 조직 표면의 마찰을 방지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6. 물은 자동차 냉각수처럼 신체의 체온 조절 역할을 한다. 몸속의 수분 균형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체온 조절 역할이다. 몸속의 온도가 단 몇 도만 바뀌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우리 몸은 장과 폐와 피부에서 끊임없이 물을 발산한다. 땀은 증발하면서 피부를 식혀준다. 이 모든 작용을 통해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우리 몸은 보통 하루에 약 3에서 4리터의 물을 배출하며 그 양은 매일 다시 채워져야 한다. 물이 이렇게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셔라. 우리 몸의 욕구를 채워주고 탄산음료 의존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둘째, 매 식사 1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셋째, 아침에 일어나 과일 하나를 먹거나 식사 10분 전에 과일 하나를 먹어라. 운동이나 하이킹 중에도 기운이 빠진다 싶을 때 물을 한 잔 마시든가 과일 하나를 먹으면 다시 기운이 날 것이다. 그러나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어떤 종류든 액체를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소화작용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수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소화장애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음식물을 삼키기는 쉬워도 음식물을 덜 씹게 된다.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 지난 후 마셔야 한다. 또 가능하면 오이나 토마토 등으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이 둘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으면서 소화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를 두고서는 분명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수분의 양이 적으면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 사실 갈증의 빈도는 음식물의 수분 함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음식물에 함유된 수분이 가공 또는 조리의 과정에서 손실되었다면 당연히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섭취량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물의 3분의 1을 음식물을 통해 얻는다. 섭취량이 살짝 초과되더라도 별 탈은 없다. 그러나 너무 많이 마시면 조직들이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체액이 희석되고 세포 기능이 손상된다. 또 산소를 흡수하고 운반하는 혈액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물을 많이 마시면 땀도 더 많이 나는데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기력이 약화된다.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무더위를 더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무더위가 갈증을 크게 일으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물을 조금이라도 덜 마시면 땀도 줄어드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더위가 아니라 과도한 물 섭취가 땀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물을 많이 마시는 사무직이 경험하는 갈증은 실은 생리적인 요구가 아닐 확률이 99%다. 그 갈증은 소금이나 향신료, 기름진 음식, 지나치게 가공되거나 조리된 정제식품, 수분 함량이 매우 적은 식품에 의해 유발된다. 몇 리터의 물을 마셔도 그런 물질이 만들어낸 갈증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지나친 물 섭취는 과식만큼이나 해롭다. 정말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버번 위스키 진빔의 아주 오래된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다. 모든 것은 기본으로 회귀한다. You always come back to the basics. 물에 대한 필요성은 계절과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격렬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분명 에어컨이 작동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기억해둘 가장 간단한 규칙은 이것이다. 목이 마를 때 마셔라. 우리 몸은 언제 물을 마셔야 할지 알려줄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음식의 특징, 기후, 신체 활동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시라. 그리고 몸의 명령, 자연의 명령에 따르시라. 가장 훌륭한 건강 습관은 몸과 자연의 명령에 따르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 제3법칙, 음식, 자연이 아닌 것은 먹지 말아라.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 순서로 치면 공기와 물이 1순위, 2순위이지만 당신이 날씬한 몸매와 팔팔한 건강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몸매와 건강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 You are what you eat. 문자 그대로다. 당신의 세포는 당신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인간은 가짜 음식과 진짜 음식을 마구 버무려 먹는다. 가공식품이 만들어지는 5단계를 파악해보자. 1단계, 자연을 분해한다. 2단계, 화학 물질을 첨가한다. 3단계, 법으로 정당화한다. 4단계, 포장한다. 마지막 5단계, 부풀린다. 상품 자체보다 포장에 많은 돈을 쓰고 또 마케팅이나 광고, 문구 등을 통해서 구매욕을 자극한다는 거죠. 식욕 조절 중추는 뇌의 아랫부분, 즉 시상하부에 위치한 기관이다. 온도계와 같은 기관으로 우리의 식욕을 조절한다. 이 기관은 끊임없이 피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영양분들을 체크한다.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들이 없으면 우린 배고픔을 느낀다. 이게 진짜 배고픔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영양 성분이 파괴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배는 부르다. 하지만 그 가공식품이 영양소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식욕 조절 중추는 음식을 더 먹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게 가짜 배고픔이죠. 그런데 이때 음식을 계속 먹어도 식욕 조절 중추의 전원은 꺼지지 않는다. 진짜 음식으로 진짜 포만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가짜 음식으로 가짜 배고픔만을 계속해서 충족시키면 식욕 조절 중추의 전원, 바로 진짜 배고픔의 전원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3법칙인 음식에 관해서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나왔던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1법칙, 독소를 제거하면 질병과 비만은 사라진다. 제2법칙, 3대 주기, 섭취, 동화, 배출에 당신을 맞추어라. 제3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제4법칙,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제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제4법칙, 수면, 몸이 원할 때까지 자야 한다. 잠잘 때 몸의 치료 속도는 낮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자본주의에 충실한 하수인인 나와 당신은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나 또한 그랬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수면은 치료의 시간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밤이 낮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덜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잠을 자는 시간이 겉으로는 가장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내일을 위한 힘을 충전한다.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활동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는 때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너지는 늘 소비의 측면에서만 언급될 뿐 축적의 측면에서는 주목받지 못한다. 뇌의 신경계는 전기 형태의 신경 에너지로 작동한다. 따라서 우리 몸은 전기 자동차가 그렇듯 밤에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한다. 잠의 주 목적은 신경 에너지의 재건이며 신체 활력의 회복이다. 잠을 자면서도 인간의 몸은 부산하게 활동한다. 조직을 수선하고 치유하고 기관과 세포의 연료를 재충전하고 활력을 잃은 오래된 세포들을 새로운 세포들로 바꾼다. 이때의 세포 재생산 속도는 깨어있는 시간의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몸의 치료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잠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지 못할 것이다.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 전날 배출되지 못한 폐기물과 잔해를 모아 배출기관으로 가져가게 한다. 근육의 세포들이 재생되고 맥박과 체온과 혈압은 오르내리고 감각들은 가지런히 정돈된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신경계는 끊임없이 수십억 가지의 작용을 수행한다. 당신은 약에 의존해서 통증과 같은 증상을 마비시키지 말고 더 오랜 잠과 쉼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면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것은 잠을 자고 쉬라는 자연의 명령이라는 말이다. 당신은 이 명령을 거스르기 위해 약물에만 의존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대가는 가혹하기 때문이다. 뇌는 과학계에 알려진 가장 놀랍고 복잡하고 경이로운 기관이다. 태아기에 인간의 뇌는 하루에 3억 6천만 개의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며 마지막에 가서는 약 1천억 개의 정교한 세포들이 태어난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뇌에 관해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그 기관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깊어졌어도 그 놀라운 창조의 복잡성과 경이로움에 다가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 무의식 차원의 뇌가 보여주는 그 무한한 지성에 비교하면 의식 차원의 인간은 얼간이에 가깝다. 수십 년간 하루에 24시간씩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천문학적 숫자의 임무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뇌를 생각하면 우린 그저 겸손히 경외감을 느끼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전부 살아있고 반응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뇌는 항상 100조 개의 세포 전부를 상대로 메시지를 수신하고 분석하고 발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우주가 품은 최대의 수수께끼인 것이다. 뇌 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수십억 개의 신호들은 몸속 환경은 물론 몸 바깥 환경의 상태도 모니터링하면서 수없이 많은 양의 정보를 끊임없이 전달한다. 우리의 뇌가 목이 간질거린다는 신호를 등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막 자른 수박 조각의 향을 느끼고 친구의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다. 이 신호들은 우리가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목을 긁고 수박 조각을 집어 들고 낄낄거리도록 그렇게 처리되고 분석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는 동안 뇌는 또 혈액의 상태, 체온, 호흡,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다른 모든 작용들을 모니터링한다. 의식이란 뇌의 단편적 기능일 뿐이다. 신체 전반을 관리하는 뇌의 광범위한 역할로 볼 때 의식이 비교적 작은 활동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잠과 쉼의 필요성을 깨닫고 뇌의 재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잠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면과 휴식의 중요성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는 그저 쓰러져 잠들고 다 자고 나면 일어나 볼일을 보러 돌아다닌다. 잠은 너무나 중요해서 몸이 잠을 요구하면 잠이 엄습한다. 잠은 잠깐 미뤄지거나 긴급한 일이 있으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미뤄지면 그냥 쓰러져 잠에 빠진다. 수면과 휴식을 동의어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잠은 의식이 멈췄을 때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휴식, 즉 쉼이란 무엇일까? 쉼은 몸이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무활동의 시간이다. 당신은 무수한 쉼의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쉼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신체적 쉼. 신체 활동을 중단할 때 얻을 수 있는데 앉거나 누울 때이다. 또 신체적 활동을 최소화하는 거죠. 둘째, 감각적 쉼. 고요를 통해 눈 사용을 자제하여 에너지 배출을 크게 줄일 때 확보된다. 셋째, 감정적 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기복들에 얽매이지 않을 때 성취된다. 넷째, 정신적 쉼. 모든 지적 요구 혹은 지적 활동으로부터 정신을 분리시킬 때 획득된다. 잠 못 드는 성공 문화는 자연에 대한 반역이다. 자연의 명령을 무시하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간혹 있다. 이럴 때는 낮잠을 자거나 쉬는 것 또한 자연의 명령이다. 자연에는 자연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이런 잠과 같은 자연의 명령에 어긋나면, 다시 말하면 자연의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닌 상업 자본주의의 강요, 성공 문화의 강요, 그에 따라 호모사피엔스의 생물학적 요구를 희생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는 무엇인지 얘기하는데요. 바로 질병과 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결과를 상업 자본주의는 책임져 주는가? 모든 것을 당신 책임으로 돌리고 또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당신을 유도한다. 병원과 피트니스 클럽과 약물로 치료하라고 당신을 부추긴다. 당신은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르르 몰려갈 텐가? 아니면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올 것인가?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하면 된다는 성공 문화는 각종 카페인 각성제에 의존하게 하고 낮잠을 자면 게으른 것으로 취급하고 잠을 줄여야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저자는 몸에 대한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의 동물들 역시 뜨거운 한낮에는 휴식을 취한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낮잠을 자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라는 자연의 명령에 순응하면 당신은 굳이 낮잠을 잘 필요가 없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또 몸과 뇌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소화가 잘 되는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낮에 졸릴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밤에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낮잠이 중요하다. 낮잠은 소화작용과 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과도한 피로를 막아주고 일의 생산성을 높인다. 쉼과 낮잠은 게으름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똑똑하고 생산적인 시간 사용법이다. 밤잠을 설친 당신에게는 보약이라는 말이다. 음식의 품질이 수면의 품질을 결정한다.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연코 음식이다. 그 중에서도 야식만큼 수면을 방해하는 것도 없다. 몸에 독성이 많을수록 밤잠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진다. 건강한 식품에 기반을 둔 음식 습관은 소화에 에너지가 적게 든다. 건강한 식품은 수면 요구량을 줄이고 수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것이 바로 식단과 음식 습관이 깊은 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숙면을 돕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건강한 몸이다. 그리고 그 건강한 몸은 숙면을 완성한다. 그러면 숙면을 잘 못하는 분들은 몸에 독성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또 자주 먹었거나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닐 때 숙면에 잘 못 든다는 거고, 그래서 건강한 몸이야말로 건강한 숙면을 완성한다는 그 깨달음이 오네요. 제5법칙, 햇빛.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역사 속에서도 태양은 항상 경배되고 숭배되었다. 우리 인간은 물이나 음식보다 태양을 우선적으로 숭배했는데 태양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바빌로니아, 고대 이집트, 아시리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와 같은 문명들은 전부 태양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구상 모든 에너지의 98%가 햇빛에 의존한다. 햇빛은 비만 예방과 질병 치료에 절대적이다. 태양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만과 질병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호모사피엔스는 햇빛을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다면 햇빛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연광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오염을 이야기하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떠올리지만 빛오염은 다른 어떤 환경오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양한 인공의 빛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며 심지어 성격을 난폭하게 하기도 한다. 햇빛이 몸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동식물 모두 햇빛의 힘을 최대한 이용한다. 식물은 적도 근처 열대지방, 즉 풍부한 태양광선이 지속적으로 내리쬐는 지역에서 가장 무성하며 최고 수준의 성장을 이룬다. 위도가 높아지면 볼모에 가까운 빙설지대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태양광선의 힘이 약해진다. 1년 중 상당 기간 동안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식물도 햇빛을 받지 못하면서 색이 흐리거나 칙칙한 상태가 된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광합성 작용은 햇빛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이다. 햇볕을 쬐지 못하는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지 못한다. 계속 올챙이로 성장한다.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사는 동물은 보통 시력이 없고 심지어 눈이 없는 경우도 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심해에는 눈이 없는 동물들로 가득하다. 눈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햇빛 속에서 기른 닭은 햇빛에 덜 노출된 닭보다 껍데기가 더 단단하고 두꺼운 알을 낳는다. 두꺼운 알을 뚫고 나온 병아리가 더 건강한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햇빛으로 어린이의 행동 과잉도 치료한다. 햇빛은 우리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다른 모든 영양소들과 함께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다. 최고의 비타민 D 공급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렇다. 바로 햇빛이다. 햇빛보다 더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은 없다. 비타민 D는 인간의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칼슘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700만 년 넘게 햇빛을 통해 비타민 D의 양을 조절해온 인간은 햇빛에 몸을 맡겨야 한다. 태양은 비만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몸속에 활력을 일으켜주는 아군이다. 일광욕은 여러모로 보나 건강의 다른 요소들만큼이나 필수적이고 유익하다. 햇볕에 몸을 맡겨도 좋은 최적의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햇볕의 강도가 가장 약할 때다. 자외선 차단제는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 그리고 오래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 필요하다. 실베스터 그레이엄은 1843년에 생활과학 강의라는 책을 통해 뼈의 성장과 발달에 햇빛이 얼마나 유익한지 강조했다. 1850년 러셀 트럴 박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햇빛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놀레 리클리는 1855년에 아드리아해의 한 섬에 치유소를 세워 모든 환자에게 일광욕을 처방했다. 어니스트 웰먼 박사는 1875년 건강과학을 쓰면서 햇빛이 동식물을 망라하는 모든 형태의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임을 지적했다. 비만과 질병을 치료하는 햇빛을 외면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햇빛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다. 햇빛의 힘으로 날씬한 몸매와 팔팔한 활력을 되찾으시라. 와, 이렇게 해서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을 잘 살펴봤는데요. 제1법칙 공기, 제2법칙 물, 제3법칙 음식, 제4법칙 수면, 제5법칙 햇빛, 이 5가지가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인지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5가지가 나와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개선해 가시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계속해서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